다른 것도 그렇지. 자, 일단은 아까 시험 문제에서 여기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절차를 먼저 보시고 여기 등록과 비등록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험 주제가 일단 용어라는 생각을 하시고 용어에서 아까 우리 국민주택, 민영주택, 뭐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앞으로 할 거다라는 그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조금 이해가 되신 것도 있고 좀 안 된 거 있더라도 그 파트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택법을 공부할 때는 너무 책을 위주로 하시면 책에는 그 부연 설명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따 보면 지쳐가지고 다음 시험 주제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여기 사업주체라고 해요. 등록과 비등록 사업주체 아까 우리 건설 파트라고 해요. 건설 파트 중에서 이게 사업주체잖아요. 사업주체. 그래서 이게 이제 테마 2예요. 두 번째 테마. 그 다음에 여기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행정심사는 테마 3으로 분류를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이제 176개 보시면 테마 2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뭐 건설입니다. 건설 파트에서 사업 주체죠. 제일 먼저 등록 사업자. 등록은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에 먼저 관청 가서 먼저 해야 될 행정 절차. 자, 1년에 연간 단독이나 공동 20세대. 아까 배웠던 도시형은 30세대 이상부터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1년에 주택 20개 이상을 짓거나 1년에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땅을 개발한 사람도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법정된 자는 등록하지 않는다. 아까 법정된 자가 누구였어요? 이 사람들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4명이죠. 국가나 지자체 같은 공공주체라든가 공익법인, 주택조합, 이 고용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된 자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뒤에 가시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할 때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그 양가로 이번에 등록 기준은 자본금 3억 이상 있다는 서류, 개인 업자일 때는 자산으로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과 자산 이런 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법인일 때 자본금 3억, 밑에 기술자가 1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까? 기술자. 건축 분야 기술자 뭐 1명 이상 이렇게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이게 과거에는 22제곱미터에서 바뀌었어요. 22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그냥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으시면 돼요. 한 평이나 두 평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 장비만, 컴퓨터만 한 대 있고 복사기만 있으면 이게 등록이라는 건 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등록 요건이 그 면적 자체는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자본금만 3억 이상, 기술자는 1명 이상만 있으면 된다. 네, 그런 게 핵심이에요. 밑에 이제 결격사유 이런 것들은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 쭉 넘어가세요. 나머지 뭐 뒤에 가서 나중에 보시고 그 뒤쪽에 가보시면 이제 비등록 사업자 거기 그 7번에 보시면요. 등록 사업자가 등록이 되시면 매년 1년 동안 영업을 했죠. 그럼 영업 실적을 매년 보고하시는 거고 월별 분양 실적을 국토부에다가 제출해서 보고하셔야 돼요. 월별로 분양하는 거, 분양. 우리 저 건설회사가 매월 분양 사업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 어떤 큰 건설회사가 뭐 부산도 하고 광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월별로 몇 개 분양했냐 이렇게. 또 다음 달 분양 예정 이런 것들을 이제 분양 계획, 이번 달 분양 실적을 국토부에게 보고하고 영업 실적은 1년에 돈 번 거 있죠? 뭐 이익 났냐 그런 거는 1년 단위로 보고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예상 문제를 좀 보셔야 되고. 자, 비등록 사업자는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를 우리가 공공주체라고 그래요. 공공사업주체, 공익법인 자선단체, 주택조합 같은 지역직장 리모델링 조합하고 고용자는 회사가 직원들 아파트. 얘네들은 왜 등록 안 해요? 이건 이제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이기 때문에 비영리. 돈 벌려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영리이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거기 주택조합하고 고용자는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거기 보면 그 밑에 그 공동사업주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공동사업주체에서 주택조합이 아까 지역직장, 뭐 리모델링 조합 이런 건데 일단 주택조합이 지역직장이 등록사업자인 건설회사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다. 임의적 공동. 자, 밑에 고용자가 근로자, 직원들 사원아파트를 지어줄 때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죠. 네, 이렇게 의무도 있고 임의적 공동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시면서,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인 건설회사랑 사업을 할 때 주택조합을 만들었어요. 지역 직장을 만든 다음에 등록사업자인 민간건설회사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으로 하면 그 비등록사업자 중에 3번 좀 보세요. 주택조합이 비등록이 되려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안 하면 안 하면 등록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주택조합이 비등록이 있으려면 등록사업자랑 같이 손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비등록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택조합 지역 직장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네. 지 혼자 사업하겠다 이렇게 딱 그 의사를 밝히면 그때는 등록하러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주택조합은 잘못하면 비등록이 아니라 등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좀 하나씩 살짝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들이 조합원들 모여서 조합원들이 살 집을 지어주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이죠. 자, 우리 주택조합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설립 절차인데요. 설립 절차만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자, 설립 절차는 설립인가다. 등기가 필요 없어요, 등기. 자, 일단 주택조합이 일단 비등록으로 인정해 놓고요. 비등록 사업자인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 절차가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설립 인가를 받습니까? 네. 예, 조합을 뭐 병력하거나 해산할 때도 인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다. 자, 등기가 필요 없이 설립 인가만 받으면 지역 직장 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지역 직장 조합은 설립 인가만 받으시면 돼요. 네. 예, 그럼 이게 등기가 없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법인이 아닌 단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에 저기 재개발 조합은 등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법인인 단체로 사업을 하는 거고, 법인 성격을 갖는 단체고, 이건 법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역 직장 조합이, 보시면, 이 지역 직장 조합은 여기 설립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예, 리모델링 조합도 설립인가를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지역조합, 직장조합에서 직장조합이 설립인가가 있는데 직장조합이 신고로 만들어지는 조합이 한 개가 더 있어요. 자, 지역조합은 한 개밖에 없어요. 설립인가밖에. 근데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도 있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설립신고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 여기 직장조합이 두 번째가 있어요. 자, 직장조합이 하나가 더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보다 간단한 설립신고로 만들어진다. 그거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거기 인가 밑에 이제 설립신고. 자, 지금 보시면, 그 179에 보시면, 거기 원칙, 양가로 2번에 원칙 보시면, 그 자치시, 자치도, 시군구청장님한테 가서, 자, 조합, 지역, 직장, 리모델링 셋 다 설립인가를 받는 거잖아요. 네. 조합 해산할 때도 인가인데, 근데 밑에, 그 밑에 서류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예외 보세요. 동그라미 예외 보시면,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공급받는데요? 공급을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직장조합은 기본적으로 직장인들 무주택자, 그 다음에 그 뭐 지역 주민들이 무주택자가 모여서 돈을 내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 사업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주택이 이게 일종의 페이퍼 조합이라고, 종이 조합이라고 해요. 서류상의 조합이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돈을 걷지도 않죠. 직장인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만 내가지고 조합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다 지어놓으면 그걸 뭐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조합은 신분만 유지하는 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은, 자, 이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공급 받으려고 직장인들 명단만 이렇게 20명 이상 모여가지고 이 조합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이건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그럼 이게 보세요. 아까 제가 핵심이 뭐냐면, 여기 지금 지역 직장조합은, 아까 제가 조합원이 무주택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주택자? 네, 무주택자. 리모델링 조합은 이건 아파트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사업하는 거니까 좀 다른데, 자, 지역 직장조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모이는데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 이 사람도 조합은 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최초로 장만하는 겁니까? 네, 그동안은 전월세 살다가 집을 최초로 장만한 사람들이고 85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자기 집을 팔고 지역조합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사람 더 들어가는 거고. 네, 근데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쓴 여기 직장조합이 설립 신고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은 아까 우리 국민주택을 받을 겁니까? 네.
받을 거니까 얘네들은 무주택자로만 구성한다 이렇게. 자, 무주택자만 신고 대상 직장조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까 제가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지역, 설립인가로 만들어진 직장조합은 집을 짓는 거예요, 본인들이? 네. 돈을 걷어서 집을 직접 짓는 사업을 한다고요. 땅부터 매입해가지고. 그 얘네들은 무주택자들이 조합원 들어가는 거고 85 이하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채 가진 사람. 왜냐면 자기 집을 뭐하고 팔고 이 지역조합 아파트, 직장조합 아파트 받아서 그 집으로 이사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럼 1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아까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신고 대상 직장조합이 하나가 더 있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무주택자로만 요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냐 하면 그 조합원 양가로 3번 보세요. 자,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일단 조합원 모집은 주택 건설 예정수의 50% 이상.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택 건설 예정수가 아파트를 만약에 200개를 지으면 조합원 모집 인원수는 최소한 100명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합 설립인가로 갈 수 있어요. 뭐 최소 인원은 20명 이상이고, 근데 그거보다는 주택 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인데, 근데 밑에 지역조합원은 한 장 넘겨보시면, 지역조합원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기억번에 보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니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까? 네.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이런 사람하고 밑에 보니까 하나, 거기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역조합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조합원은 무주택자나 85 이하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입니까? 네. 네, 그렇게. 그 지역조합원은 그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된다.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그 밑에 이제 직장조합 보세요. 직장조합도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직장조합도 일단 설립인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설립인가를 먼저 하는 거죠. 그럼 설립인가를 먼저 할 때 동그라미 1번에 기역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동그라미 1번의 기역이 위에 지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지역처럼 그것도 85 이하하고 무주택자 2명이 들어가는데 단 옆에 써 있잖아요. 다만 밑에 줄에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직장조합은 2개가 있다는 게 여기 확인된다고요. 지역조합은 하나, 직장조합은 2개 있어요? 네. 직접 주택사업을 하는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지역,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직장, 얘네들은 무주택자나 85 이하가 들어가는 거고,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만드는 직장조합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걔네들은 무엇으로만? 무주택자로만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개념이라고요. 밑에 리모델링 조합은요.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죠. 아니면 복리설 같은 상가 소유자들이 모여서 리모델링 조합원 되는 거야. 리모델링은 무주택자가 들어간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리모델링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자기 아파트를 일단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 아파트 소유자라든가 상가 소유자가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양가로 6번은 지역 직장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원지위를 교체할 수 없다가 원칙이에요. 자, 이것도 재개발하고 차이예요. 자, 재개발 조합원 되시면 재개발 조합원지위는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게 넘길 수 있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원칙이 조합원 지위를 그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낡은 집을 팔면 매수인이 조합원지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역 직장조합원이 되시면요, 지역 직장조합원지위는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직장조합원 원칙만 보세요. 물론 조합원이 죽으면, 그 사망했으면 아들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건 되는 거죠. 해외로 이민 가는 거는. 네, 그런 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부득이한 사유인데, 지역 조합원은 원칙이 조합원지위를 다른 사람한테 못 넘기는 거예요. 피 받고. 네, 근데 그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은 원칙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재개발 재건축도 조합원지위 이전이 제한된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 직장조합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조합원지위를 못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넘기세요. 쭉 넘기셔가지고 184로 오세요. 자, 테마 3. 나머지 것들은 좀 어려운 건 나중에 보시는 거예요. 자, 183에 보시면 184. 테마 4가 뭐였을까요? 테마 3. 네, 테마 3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다. 건설 파트에서, 건축 파트에서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아까 사업계획 승인은 이제 아까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나
아니, 비등록 사업자가 이제 아파트를 30개 이상 지을 거다, 주택을 30개 이상 지을 거면 이제 설계도를 준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러 간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50개가 있었어요. 그거부터 보셔야 돼요. 거기 아까 얘기한 거 거기 보면 184의 사업계획 승인, 다음에 주택 사업하려는 사람들을 또는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려는 사람들은 그 배치도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승인권자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라. 자,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단독 30호입니까? 네. 근데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중에 2번 한옥이에요, 한옥. 한옥 같은 거가 대표적으로 그 위에도 있는데 뭐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단독 주택 짓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한옥은 50개 이상으로 바꾼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밑에 공동주택도 30세대 이상입니까? 네. 근데 거기 다음 어느 하나의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아까 저기 도시형에서 배웠죠? 한 개층 더 짓는 거. 연립 다세대. 그런 것들은 50개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규제 완화요, 강화요? 네, 완화가 되는 거죠. 한옥 지을 때는 한옥 같은 걸 이렇게 우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 건축허가보다 간단한 게 이 사업계획 승인이 더 복잡한 거고 건축허가 간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옥을 제가 48개를 지시면 건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건축가에 가서 이게 받는 거예요. 한옥을 내가 60개를 지으면 그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예요. 한옥을 제가 왜 60개를 지어요? 한옥마을 같은 거 요즘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옥으로 이렇게 짓고 뭐 겉은 한옥인데 이제 실제 안에는 다 이제 아파트처럼 해놓겠죠. 옛날처럼 살면 안 돼요.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죠? 막 아궁이 장작대고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한옥인데. 그런 건 이제 샘플로 마당에다가 이렇게 뭐 황토방 하나 막고 이런 걸 할 수 있어. 지지려고 등어리. 그런 건 있어도 한옥마을도 안에는 다 이게 이제 옛날처럼 안 하고 현대식으로 하겠죠. 겉은 이제 한옥인데. 그래서 한옥 같은 거 사시고 하는 것도 뭐 개인적으로 성향이 계시니까 좋은 쪽으로. 그래서 뭐 한옥마을 해서 뭐 주차장도 없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한옥마을 없으면 주차장 같은 거 안 만들면 거기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이런 것도 있는데 별로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한옥보다는 아파트 사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승인권자. 자, 이제 관청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은 아까 여기 시군구청장님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은 시도지사나 대도시라고 돼 있죠? 네. 그 대지가 10만 이상일 때 대지가 10만 미만일 때 좀 다른데 10만 이상을 보시면 돼요. 10만 이상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지사가 누구예요? 특별시, 네, 광역시, 네, 자치시, 자치도, 도지사잖아요. 이렇게. 대도시. 근데 사업계획 승인을 예외적으로 장관님한테 받는 사람이 4명 있어요. 자, 4개. 자, 사업계획 승인에서 원칙은 대지가 10만 이상일 때 시도나 대도시인데 밑에 국토부 장관님 승인이 있어요? 넘겨보시면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받는 게 아까 우리 국가가 군인 아파트 줄 때 요거 보세요. 요거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지방공사도 아니고 토지주택공사만. 국가하고 국가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여기 특광도한테 안 받고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습니까? 이런 것들. 나머지는 좀 복잡한데 뭐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거나 330만 이상 대규모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게 330만 제곱미터가 이게 분당 사이즈예요. 분당 같은 큰 신도시로 사업을 하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이제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님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는 거예요. 330만 이상 택지개발 사업, 330만 이상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할 때, 우리 서울 같은데 경기도 수도권이라든가 대전 같은 광역시에서 긴급하게 주택난 필요가 하거나 뭐 지역 균형 개발 이런 게 붙을 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건물. 자, 거기 보시면 밑에 3번 중요한 거 나왔어요. 지금 국토부 장관님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있고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업계획 승인에서 빼줘서 건축허가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30개 이상을 짓는데도 사업계획 승인에서 빼주는 거예요. 왜? 주상복합 아파트하고 농촌주택이기 때문에. 자, 지금 거기 주상복합 아파트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설을 동일한 건물로 짓습니까? 예, 지금 거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하고 주택 외의 건물이 상가예요.
그러니까 300개 미만으로 주택을 설계해서 상가랑 같이 지으시면 그거는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은 그거를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건축허가로 보내주는 겁니까? 그럼 주택수가 300개 미만이니까 270개. 주택수가 270개가 건물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작은 평수로 270개를 지은 거예요. 20층짜리 주상복합 해가지고, 그럼 거기 주택수가 30개 이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아까 제가 270개니까. 주택수가 270개. 여기 상가 이렇게 2개. 여기 이제 1, 2층은 상가, 나머지는 주택. 이런 거. 주상복합. 주상복합이 이렇게 300개 미만으로 지면 주택수가 270개니까 30개 이상이죠? 그래도 이거는 빼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빼주시는 거예요.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농촌에서 농어가 주택을 농협중화회가 돈을 빌려줘요. 농협이 농어가 주택 지으시라고 돈을 빌려줘요. 그 농협중화회에 돈이 들어가 있을 때는 이거 갖다가 뭐 100개, 한 번에 100개, 뭐 150개 짓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이것도 건축허가로 빼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는 거하고 그 사업계획에서 빠져서 건축허가로 넘어가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그런 거를 사업계획 승인에서 많이 물어보신다고요.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공사 착수 기간은 몇 년 줍니까? 5년. 공사를 착수할 때는 5년이랑 기간 주는 거죠. 이렇게. 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뭐 연장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6번은요.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원칙만 보세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뭐 등록사업자든 비등록사업자든 원칙적으로 땅이 확보가 돼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우시면 밑에 예외를 적용받아서 뭐 80% 정도만 땅이 있어도 거기 지구 단위 같은 게 앞으로 나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앞으로 필요한 타일 때는 80% 정도만 땅을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 예외가 있다. 원칙은 몇 프로 확보해야 되는데 100%인데 근데 그 예외적으로 한 80%만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땅을 100%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까? 네. 그래야지 건설회사보다 설계를 내서 아파트 짓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칙이 100%입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자, 거기 사용검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용검사 쭉 보시면 8번에 있어요. 188에 8번. 그 사용검사는 관청 누구한테 받을까요? 아까 우리 이거 좀 보세요. 아까 우리 시도지사 여기 특광도지사나 대도시한테 승인받았습니까? 네. 그럼 이게 사용검사 똑같이 받으면 좋은데 또 사용검사는 시군구로 바뀌어 있어요. 그 더럽죠? 네. 그 사용검사가 거기 위에서 아까 좀 전에 여기 특광도지사지 않습니까? 시도지사나 대도시인데 마지막 검사는 또 이게 시군구에 가서 받으셔야 돼요. 시군구청장으로 돼 있죠? 네. 다만 여기 이제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받은 사람은 검사도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아라.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만히 보면 여기 등록, 아까 우리 등록 누구한테 가셨어요? 국토부 장관님한테 등록했죠? 네. 건설업자가. 네. 사업계획 승인은 특광도지사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근데 검사는 또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군구. 시군구 가서 받으셔야 되죠. 우리 건설회사는 관청들은 다 찾아가야 돼요. 국토부도 찾아가 등록해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은 여기 위에 특광, 자치시, 자치도 도의사. 마지막 검사는요. 검사 안 나오면 입주를 못 하니까. 시군구에 가야 된다, 이렇게. 갈 때는 그냥 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선물 요즘에 안 가져갑니다. 선물 안 가져가고, 이렇게 뭐 따로 뭐 안 가져간대요. 안 가져간다니까 안 가져간다고 믿어야죠. 자,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일부만 좀 그런 일이 있어요. 일부 공무원들이 조금 이제 아직도 옛날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데 요즘에 공무원들은 안 그러세요. 공무원들은 굉장히 좀 바르게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뭐 지난번에 막 내부 막 고발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조금 업무상에서 자기가 배운 거랑 다르면 바로 이제 항의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옛날같이 그런 뭐 타상에 조져가지고 뭐 뇌물 받고 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있으면 바로 적발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보시면 이제 그 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자금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테마 4번 보시면 테마 4에 보시면 뭐 특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테마 4인데 여기서는 뭐 다른 건 그만두고 자금을 하나 보셔야 돼요. 자, 자금이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자, 거기 190에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 사자가 거기 회사할 때 사자, 모을 사자인데 사채라는 게 회사채 발행이라는 얘기, 회사채. 회사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발행한다. 어떤 회사예요? 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 회사하고
민간 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가 자본금 5억 이상 있을 때, 아까 저 등록할 때 자본금 3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채를 발행할 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본금 5억 이상으로 증액이 되셔야 돼요. 또 옆에 가보시면 밑에 줄에 이게 보증도 필요합니다. 보증.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 있으셔야 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실적도 있으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보증이 필요하다. 보증. 토지주택공사는 자본금이나 보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공기업은 그냥 발행하시면 되고, 이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 뭐 건설 실적이라든가 보증이 필요하다. 자, 밑에 이거는 또 특이하게 또 상법을 적용합니다. 이 회사채이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서 이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거기 양가로 4번에 저 기명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명식. 채권의 특징.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주택으로 준다는 거예요. 원금을 돈으로 주는 채권이 아니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채권입니까? 주택으로 상환한다고 했을까? 돈으로 안 주고 물건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상환사채라는 것이 뭐다? 기명식으로 나중에 토지나 이렇게 건물로 주는 거는 기명식이잖아요. 그리고 기명식으로 발행하고 다음 페이지 6번에 보시면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3년을 초과하지 않게 발행을 해서 뭐 3년, 뭐 2년, 뭐 10개월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 돈이 필요할 때 토지주택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자본금 5억 이상만 되면 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주택을 지어서 상환해 주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되겠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거고, 나머지는 뭐 뒤에 가서 보시고, 이제 공급 하나만 더 못 끝내겠습니다. 공급. 근데 공급은요, 공급이라는 게 아까 제가 모델하우스 오픈을 해서 분양하거나 임대아파트 임대행위 하는 건데, 우리 공급은요, 여기 보세요. 이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이 들어갔습니까? 네, 그럼 사업계획 승인 신청 넣은 다음에 이 사업계획 승인 나오면 이때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거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자, 요때 우리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한 번 더 받으셔야 돼요. 건설회사는 아까 우리 건설할 때 설계도를 준비해서 자, 요 설계도로 공사를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심사 받습니까? 네.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면 우리가 분양을 한다고요. 자, 우리나라 분양은 선분양이죠. 네, 선분양은 모델하우스로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오픈식 하기 전에 분양 관련 서류를 또 내셔야 돼요. 이거 분양 서류를 내셔가지고 선분양이니까 이때 우리가 입주자 모집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무슨 서류를 내냐면 여러 가지 그 분양 조건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 분양 조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분양가를 얼마 하겠냐, 주변 시세가 얼마인데 이 분양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발코니 확장 같은 것도 하죠. 네, 그런 분양에 관한 분양 세부 조건들을 적어서 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이 분양 관련 서류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요건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군구에게. 그럼 건설회사는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됩니까? 네, 건설팀 애들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분양팀 애들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회사는 건설팀이 있고 마케팅하는 분양팀이 있는 거예요. 분양팀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못 받으시면 모델하우스 오픈이 늦어진다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분양가 있어요, 분양가. 자, 분양가를 아까 제가 상한제라고 했습니까? 상한제? 네,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정하는 가격보다 싸게 분양해야지 비싸게 하면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이 모집 승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일단 거기 보세요. 공급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입주자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같은 공기업을 빼고는 입주자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오픈해가지고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걸 먼저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기 위해서 분양 관련 서류 같은 거 심사받는 거예요. 분양가라든가 기타 분양 조건을. 근데 거기서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요, 안 받아요? 네,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도 그냥 분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분양가격 제한은 건설회사가 분양가격 제한,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들한테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자, 다음의 땅에서 아파트를 신규 분양하시면요.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합니까? 네, 주변 아파트, 새 아파트 시세를 조사해서 90%나 80%, 70% 이렇게 싸게 정하시는 거예요. 세종시가 주변 시세보다 60% 분양했어요. 초기 분양할 때. 60이나 70으로 분양했으니까 주변 시세가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다. 대전 같은데. 대전에 5억짜리 새 아파트 시세가 있는데 그런 비슷한 아파트인데 그거를 뭐 4억이라든가 80%의 시세 60%면 3억이 분양한 거라고요.
그럼 세종시 5억짜리 아파트가 최대로 싸게 해서 3억에 분양하면 2억이라는 차익이 생기죠. 그럼 그게 피예요, 피. 기본 피죠, 기본 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세종시가 공무원들 와서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와서 사시라고, 가족들하고, 뭐 30평대 아파트를, 그걸 5억짜리 시세를 뭐 3억에 분양했다. 근데 이제 분양받고 나서 이사를 오는 건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서 하라는 얘기잖아요. 유도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이제 가족들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 공무원은 원룸 묻어서 살고, 후배랑 같이 이렇게. 그 집은 뭐 하고 있어요? 완공되면 이제 전세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부동산에서 그 공무원이 집주인인데 이걸 팔으라는 얘기. 왜냐면 현재 지금 시세가 좀 조금 올라가지고 뭐 5억인데 이게 5억 5천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분양받을 때 3억에 받았죠? 그럼 2억 5천 차익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누가 줄 테니까 팔아라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 전매 제한 기간이 뭐 6년, 뭐 5년 이런데 그 사이에 이걸 파신 거라고요. 팔다가 이제 걸렸죠. 그래서 이제 아마 문책을 봐셨겠습니다. 근데 뭐 형사처벌 되진 않으셨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공무원님이 이제 우리 공직에 수행하시면 굉장히 움직일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차익이 보이고, 뭐 또 급한 사정이 있으시니까, 이 차익을 좀 미리 좀 이렇게 하시려고. 나중에 이걸 파시면서 차익을 넘기셨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밑에 보자. 아까 우리 공공택지 배웠습니까? 공공택지? 공공택지가 아까 우리 어딨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무슨 10가지 사업이 있었잖아요. 아까 공공사업 같은 걸 해가지고 땅을 개발하면 공공택지 않습니까? 그 밑에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이렇게 새로 지어서 분양하면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 모두 시행하는 거예요. 그 공공택지에다가 전면 시행이라고 써요. 전면 시행. 자,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다 시행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시세보다는 싸게 파셔야 돼요. 전면적으로. 그 밑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면 민간 택지는 국토부 장관님이 별도로 이렇게 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라고 그래요? 전면 시행이 아니라 일부만 시행하는 거예요, 일부만. 좀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할 수 있어요? 장관님이 정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만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밑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장관님이 거기 심의를 거쳐서 여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택지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전면 시행도 있고 밑에는 뭐 장관님이 정하면 시행할 수 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라도 안 받는 주택이 3가지가 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라면 건설회사가 이득이 적어지죠.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니까 원래 건설회사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하는 거예요. 조금 높게. 고급 자재를 써가지고. 그렇게 분양을 해야지 잘 분양이 될 텐데 좋은 자재가 생기니까. 그럼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으로 지을 때는 이런 거 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공공택지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때는 공공택지는 전면 시행이죠. 근데 이건 빼는 거예요. 요 3가지는 빼란 얘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인천 같은 경제자유구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공공택지라도 안 한대요. 그러면 고급자재를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높게 분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평당 막 3천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줘서 분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달라고 요 3개를 건설회사가 요구한 거예요. 요거는 좀 해달라고. 건설회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너무 이게 이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니까 건설회사가 이제 자꾸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또 규제를 조금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쭉 보시면 6번에 보시면 공급질서 교란금지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마지막인데, 자, 건설회사가 공급질서 교란금지는 그 뒤쪽에 보시면 다음의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하면 안 된다. 자, 거기 보니까 주택조합, 아까 우리 주택조합이 지역 직장조합원, 주택 상환사채, 아까 토지공사가 발행을 한 거, 입주자 저축 통장, 그 다음에 무허건물 확인서, 자, 우리 이런 확인서라든가 증서나 주택 상환사채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입니까? 이런 증서를 아까 지역 직장조합원 지위를 양도양수가 안 되잖아요. 양도양수하시거나 중간에 알선하시면 처벌조항이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에요. 그 양도 양수하신 게 걸리시면 사고 판 사람 지위를 다 무효로 할 수 있어요. 무효. 무효와 취소, 그동안 낸 돈 다 돌려주고 다시 뺏어올 수 있다. 환매도 할 수 있습니다. 환매.
불법으로 양수한 사람한테 아파트를 모르고 준 거예요. 그러면 퇴거 명령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 자격을 다른 아파트도 못 받게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다른 민간 아파트도 못 받게. 자, 제가 지역조합원이 됐는데 지역조합원지를 내가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걸 불법으로 팔았어요. 피를 좀 받고. 적발되면 여기 지금 뭐 공급자 지위의 무효와 취소, 모르고 이렇게 넘겨받은 사람이 아파트를 받으면 퇴거 명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양도 차익의 몰수라는 게 없어요. 양도 차익 몰수. 자, 불법으로 양도 양수하면 양도 차익이 생깁니까? 네. 양도 차익의 몰수라는 규정 자체가 현행법상 없어요. 이건 없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근데 작년도 뉴스에서 이걸 넣는다고 개정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양도 차익의 몰수라는 것은 그 불법으로 이렇게 어떤 지위를 양도 양수한 사람한테 있는 규정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마무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가보시면 투기과열주고 있죠? 투기과열주고 아까 전매 제한 기간 같은 거를 길게 처리하는 거 이런 거 있고 뭐 뒤에 리모델링 있는데 아까 기본 개념은 봤으니까 그 정도만 하시면 뭐 대충 한 번 정도는 보신 겁니다. 자, 농지법은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을 내서 따로 좀 해드릴 테니까 농지법은 나중에 좀 보시고 일단 mp3 좀 들어보시면 조금 농지법의 용어 정도는 보실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우리 8주로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우리 3월 달에는 9주로 수업을 합니다. 9주. 9주차로 해서 조금 더 좀 세부 내용을 보실 테니까 좀 기억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시더라도 다시 한번 좀 죽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